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우산을 쓴 사람들이 간간히 오간다.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를 납치해? 이 노인네가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누나가 꼬드겨서 재산 다 꿀꺽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 법원 앞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제 친동생의 고함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장남, 우리 큰오빠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김 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합시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십니다. 모신다는 말, 살면서 그 단어가 그렇게 징그럽고 소름 끼치게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효도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인감도장을 향한 탐욕스러운 구애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저의 처절한 투쟁 기록입니다. 저희 아버지 김철수 회장님은 소위 말하는 맨손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6.25 전쟁통에 고아가 되어 구두 닦기와 신문 배달로 배를 채우던 소년. 그 소년은 자라서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항상 냄새로 기억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대문을 나서던 아버지의 등에서는 항상 시멘트가루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남들은 그 냄새가 지독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우리 삼남매에게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벽과도 같았죠. 야, 이놈들아, 내가 이 빌딩을 누구 주려고 짓는 줄 알아? 다 내 새끼들. 너희들 물려주려고 짓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알았어?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아버지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큰오빠는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장남인데 알아서 잘하죠.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작은오빠는 형, 아버지 말씀 잘 새겨들어 하며 깍듯하게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거대한 부가 오히려 자식들을 괴물로 키우는 먹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5년, 거인에게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지? 오늘이 며칠이더라? 누구나 겪는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30분 동안 문 앞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안 들어오세요? 수진아, 문이 안 열린다. 이거 우리 집 맞지? 내가 남의 집에 왔나? 아버지는 겁먹은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당당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세상 모든 것을 낯설어하는 불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잔인하리만치 명확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제 뒤에 서 있던 오빠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받은 경주마처럼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형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따며 나누던 그들의 대화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큰오빠 민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야, 들었냐? 중기란다, 중기. 이러면 의사 무능력 상태 인정받기 쉽겠는데? 작은오빠 민철은 형, 급해. 주주총회 다음 달이야. 아버지가 저 상태로 회의 참석해서 헛소리라도 하면 주가 곤두박질 친다고. 그 전에 지분 정리해야 돼. 큰오빠는 무엇을 숨긴 듯이 안 그래도 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면 우리가 아버지 대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대. 요양원 알아봐. 최대한 조용한 곳으로. 면회 잘 안 되는 곳이면 더 좋고. 작은오빠는 속삭이듯이 수진이는 제 눈치 백단인데 가만히 있겠어? 큰오빠는 계집애가 알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출가 외인인데 적당히 구슬려서 콩고물이나 좀 떼어주면 입 다물겠지. 우리가 총대 매는 건데 지가 어쩔 거야.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저기 진료실 안에서 공포에 떨고 계신데 자식이라는 사람들은 벌써 아버지의 장례식을, 아니 재산 분할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할 부실 채권이자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빠들이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기분 전환도 시켜드릴 겸
몸보신이나 하시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강요의 자리였으니까요. 큰오빠는 아버지,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다면서요? 회사 일 신경 쓰시면 머리 더 아프세요. 이참에 가지고 계신 법인 도장이랑 통장 저한테 맡기시죠. 장남인 제가 잘 관리해서 불려드릴게요. 아버지는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드시며 도장? 무슨 도장? 나 밥 줘. 배고파. 작은 오빠는 피식 웃으며 형, 아버지 지금 말귀 못 알아들으셔. 그냥 서류 꺼내. 지장이라도 찍게. 수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오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앞이야. 아버지가 무슨 물건이야. 넘기긴 뭘 넘겨. 큰오빠는 너는 빠져. 이게 다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들어가시고 상속세 폭탄 맞으면 이 빌딩 다 날아가. 너 그 빚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라고. 아버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워. 밥 먹는데 왜들 싸워. 이놈들이 배가 불렀구나. 나가. 다 나가. 아버지가 던진 밥그릇이 깨졌지만 오빠들의 표정엔 놀라움보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밥풀이 묻은 양복을 털며 아주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노망났네. 여보, 알아본 요양원 어디라고 했지? 내일 당장 답사 가자.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예보된 어느 여름밤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잠결에 받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간병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없어지셨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문단속 하셨다면서요. 분명히 잠갔는데 창문이 열려있고. 아가씨, 빨리 좀 와보세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발 무사만 하셔라.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 앞 대로변.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러닝셔츠 차림의 아버지가 맨발로 도로 한복판을 휘청거리며 걷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차에서 내려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김 비서 왔나? 늦었어. 빨리 가자. 회사 가야지. 결제 서류가 산더미야. 아버지는 여전히 10년 전 회장님의 시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빗길에 미끄러진 아버지가 쿵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아버지는 고통에 신음하셨습니다. 119를 부르려던 찰나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를 살피는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저에게 다가와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야, 너 미쳤어? 관리 이따위로 할 거야? 남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 빨리 차에 태워. 그들의 눈에는 피 흘리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문과 체면, 그리고 주가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아버지가 진통제를 맞고 몽롱한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재산관리 위임장. 그는 덜덜 떠는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아버지, 이거 봐봐. 여기 이름만 쓰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줄게. 응? 자, 여기. 아버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게 뭐냐? 나 안 쫓겨나는 거지? 나 계속 회장 시켜주는 거지? 큰오빠는 그렇다니까. 도장 찍으면 회장님 계속 하시는 거야. 빨리 찍어. 시간 없어. 큰오빠는 수진을 밀치며 이게 어디서 까불어? 너 아버지 요양원비 낼 돈 있어? 없으면 빠져.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콩고물이나 좀 떼어줄 테니까. 바닥에 넘어진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당당했던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벌벌 떨며 제 옷자락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아, 나 무섭다. 저놈들 좀 내보내라.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들은 나의 오빠가 아니다. 저들은 아버지를 사냥하러 온 늑대들일 뿐이다. 이 녹음 파일이 훗날 법정에서 저들의 목을 조를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신미약 상태이니 장남인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과 법인 운영권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로 응급실에서 억지로 받아낸 그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딸을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장남인 원구가 아버지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역시 장남이 회사를 맡길 원하고 계십니다. 판사는 피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재판장님, 아버지는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위임장이 작성되던 날 밤 응급실에 진실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목소리로 야, 노인네 오늘 내일 한다. 요양원 제일 싼 데로 보내고 남은 돈으로 내 빚부터 갚자. 누나는 어떻게? 그 여자? 적당히 몇 푼 쥐어주고 떨어지라 그래. 어차피 딸이잖아. 출가 외인인데 무슨 상속이야. 크크, 형 머리 좋다. 일단 손가락 억지로라도 눌러서 지장 찍어. 빨리. 아! 이거 놔라! 내 딸 불러줘! 법정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방청석에서는 저런 천하의 불효자들이라며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동생은 헛기침을 하며 변호사 뒤로 숨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이게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아버지를 본으로만 보셨습니까? 이 법정이 우습습니까? 큰오빠는 아니 판사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판사는 국가수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의 서명은 타인의 물리력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따라서 이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태를 볼 때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바 법원은 피신청인 딸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보았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서로 내 탓이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형제들의 추악한 뒷모습을요. 그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놓친 하이에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삭막한 아파트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공기 좋은 전원주택. 그곳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곳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제 저를 자주 잊으십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우시고 어떤 날은 비서야 차 대기시켜라 하며 호통을 치십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정신이 맑게 돌아오는 기적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가을볕이 좋은 날 정원 벤치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 사과를 깎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군요. 그 거칠고 투박한 손,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썼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가씨, 손이 참 따뜻하네. 우리 딸내미 손이랑 똑같아. 수지는 아빠, 저 수진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수진이, 우리 막내, 미안하다. 내가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너희들 크는 것도 못 보고 돈이 다 무슨 소용이니 자식들 괴물로 만드는 걸. 그런데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저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더 필요했나 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아버지와 같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요. 형제들은 난리가 났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아니까요. 치매는 기억을 지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존엄까지는 지우지 못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가난이 아닙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존엄을 짓밟히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댁에는 안부전화 한 통 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통장 잔고만 궁금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효심을 담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사연 속 형제들을 보며 욕하셨나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계산기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가 더 궁금했던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식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수진 씨가 지킨 것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자존감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거짓된 효도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을 지지하는 투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